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오늘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 개입해 공적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국민의힘 출신 경제전문가 이해훈 전 의원을 전격 발탁한 것을 두고 여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내부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의도 정치권의 화제가 된 뉴스는 바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인 이해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전격 발탁했다는 소식인데요.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실용 인사라고 평가를 했고 야권에서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은 이 인사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현정 의원부터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항상 이제 통합과 그 실용적인 관점에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 이렇게 그 경제에는 진보나 보수 좌우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면 박정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도 따라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그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와 예산에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그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KDI의 연구위원 출신이시기도 하고 삼선 의원 하시면서 기재위에서도 많은 활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과 능력은 이제 검증된 그런 후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정치 공작이다 이런 비판보다는 네. 오히려 그 중도 보수적인 그런 그 쪽에도 같이 이제 그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 전에 후보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같이 그 아울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라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인사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인도 궁금했어요. 이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나 김원기 원내대표는 미리 좀 알았을까요? 대표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방송하다 들었는데 네 그만큼 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국민의힘 소속인 전직 국회의원이고 당협위원장을 아무런 그 예고나 또 본인 스스로가 당에 알리지 않은 것은 뭐 개인의 인성 문제이니까 그렇다 치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경제 전문가 이러는데 사실 이해훈 전 의원은 KDI 출신이라는 거 외에 경제에 대해서 무슨
학술적인 논문을 쓰거나 발표하거나 경제에 대한 식견을 알려준 적도 없고 국회 활동을 하면서 주로 자신의 지역구의 어떤 서초구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그런 민원 해결성 법률안을 내거나 뭐 이런 입장이었죠. 예. 그런데 그분을 갑자기 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데려갈 때는 아마 국민의힘 또는 보수진영 전체를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배신자를 데려가서 일회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략적인 음모에 의해서 이번 인사를 자행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대립만 더 촉발시키고 보수 진영 전체를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악랄한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효과를 거두는다고 하면 보수 진영을 분열시키겠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도 포용한다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될지는 몰라도 정작 우리 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가신 그분을 두고 우리 편이 가서 열심히 일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무슨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탐나더냐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은 저열한 배신자를 이용해서 더러운 정치에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분의 그 정치적 식견이나 경제적 식견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는 이 판에 네. 나라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건 그냥 단순한 정치 공작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보는 거죠. 김제국회 하나만 좀 김재우 제국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당에서 제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발탁돼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되기 전까지는 당적은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당적의 문제가 아니고 중구, 성동구, 을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고 당직이 아니고 당협위원장이었고요. 예. 그 당의 그 당원 그 연수를 한다고 당원 교육을 한다고 뭐 전날까지인가 오세훈 시장에게 축하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 그걸 뭐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예. 제안을 받았고 조난 자료가 검증되는 동안에 밝히지 그렇죠. 않았을 것이다. 국무위원급의 그 공무원의 임명을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을 하려면 이제 내부 검증을 거치는데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 써내야 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많아요. 저도 몇 번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 또 경찰이나 여러 그 공직 검증기관을 동원해서 예. 전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어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노리다가 이제 그 임명 발표가 나니까 그냥 자신의 SNS 계정이나 이런 쪽에 과거의 행적이 들통나서 문제가 될까봐 싹 지우고 도망가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이성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면 지금 두 분 말씀만 듣더라도 김현정 의원과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을 듣더라도 극과 극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저도 이 처음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이해운 의원이 뭐 확실하게 뭐 실력이 정평이 나 있었다거나 또는 중도 성향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거나 이랬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뭐 선택하셨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딱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해운 의원의 또 실력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보수 영토 확장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운동장 크게 쓰겠다. 국민의힘 너희들은 뭐 맨날 내부에서 싸우는데 나는 보수로 영토 확장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어느 당 사람이든 어느 지역 사람이든 쓰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이번에 또 7분 정도 임명을 했는데 그중에 4분이 영남 분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신감이 없으면 인사할 때 호남 몇 명, 영남 몇 명, 강원도, 충청도 뭐 이런 지역적 안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실력 위주로 뽑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원래 이제 과거 예전 정부에서 보면 뭐 국민의힘은 호남 인사를 뽑을 때 뭐 농림부 장관 뭐 민주당도 좀 마찬가지였던 경우가 있었죠. 근데 예. 좀 기획개선처 장관을 줬어요. 이게 처음 시도되는 부처고 국관직이잖아요. 역대 이 인사를 보면은 예산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측근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직자가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혜훈 의원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좀 크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세하게 대통령의 좀 경제 정책도 살짝 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까지는 확장적 재정 경제 정책에 방점을 뒀는데 저 외환 시장이 좀 불안하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이제 현금 유동성이 좀 많아서 또는 뭐 서학개미 때문에도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많아져서 돈을 푸는 것이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말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듣고 저런 의견도 듣고 서로 좀 싸워봐서 끝까지 토론해서 좋은 안으로 가자. 이건 대통령이 얼마든지 자신의 경제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혜훈 의원을 선택한 것 같고 이 대통령의 선택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혜훈 의원이 잘한다라고 한다면 예. 대통령께서 정말 성과는 있으셨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러겠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아직은 이게 어떤 결정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경제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던 것으로 과거에 기억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건 잠시 뒤에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명에 대해서 국민의 반응입니다. 이준우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일제 부역행위라는까지 표현을 써가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당 내에서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인데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제 일요일 평온한 오후를 충격의 도가니로 만드는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훈 의원이 굉장히 보수에서 좀 목소리가 컸던 경제 관련된 이슈에서 목소리가 좀 컸던 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DI 출신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 토론 많이 알려져 있었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의원이 지금 170명이 넘고요.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해왔던 얘기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KDI 연구원 출신이 대표적인 이혜훈 의원의 경력인데 이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을 과연 구할 수 없었을까? 찾지를 못했을까? 이보다 뛰어난 학자 출신이라든가 정치인 출신들 경제통들 구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보면은 의외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재풀이 좀 좁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모든 이제 직군들은 직업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인은 언론의 직업 윤리, 법조인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정치인도 정당인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있죠. 더군다나 당의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인사 검증을 받는데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신원 조회라는데 이 신원 조회할 때 8군데에서 많으면 10군데의 기관에다가 신원 조회를 하거든요. 국세청, 경찰청 등등의 신원 조회를 하는데 한 달 전이라 그러면 이게 11월 중순이나 11월 말부터 본인이 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 신원 조회한 거 동의한다고 사인하고 한 달 내내 입을 꾹 다물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무를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 행위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권리 당원이나 또 책임 당원들 이런 분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혜원 의원의 말을 믿고 얘기를 듣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짜고 올해 한 해를 반성하고 내년도 시무식 준비를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런 것들 전부 다 허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재원 님께서 오세훈 시장한테 당원 교육 축사 영상까지 보내달라고 얘기해서 그게 원래 교육 날짜가 오늘이었대요.
그런데 3일 전에 그저께 그 영상을 미리 받았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사용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당원들의 뒤통수 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과연 일을 잘 하겠느냐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충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고 김현정 민주당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배신감을 크게 표출하는 이유가 앞서 이제 이승훈 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단순히 이것이 보수 정당에 적을 두었었던 소속을 두었었던 인물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이런 보수 영토 확장이 상당히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이유도 있을까요, 김 최고위원께서는?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풀이 넓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해운 정도의 인물을 구하려면 뭐 없겠습니까? 그 충분히 그 민주당 성향에 많은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뭐 전직 관료들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의원 중에도 그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영을 배신하고 또는 소속된 당을 깜짝같이 썩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열한 수준의 정치는 많지 않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자리를 한 자리를 주고 국민들한테는 마치 통합의 행보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저질 정치는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것을 찾아낸 것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또 다른 모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갈 것이다라는 소문은 바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이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죠. 그냥 우리끼리의 소문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진영이 우리 보수 진영의 영토가 줄어든다 또는 보수 진영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인재를 넓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수준 낮은 그 저질 정치인을 배신자로 활용하는 이런 공작 정치적인 그 나쁜 정치 습관이 앞으로 계속될까 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그 배신자 부역자를 활용해 먹고 일회용 티슈처럼 버리고 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생각을 바꿔보면 이해운 씨가 장관으로서 국회에 왔다. 그러면 그게 화합하는 정치 현장이 되겠습니까? 뭐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당 출신이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당이 좀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나빠지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냥 단순한 공작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발이 단순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로부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혜원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스스로 소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하고 있는데 김 의원님 그러면은 충분한 소명이 안 되면 지명 철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 그 이제 내란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그 입장 발언에 대해서는 네. 어제 입장문 통해 가지고 본인은 계엄은 잘못됐고 그 탄핵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밝혔고 또 이제 앞으로 있는 인사청문회 통해서 그런 그 발언들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 좀 사죄할 거는 사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 통해 가지고 능력이나 전문성 검증,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도 뭐 여야가 같이 그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단히 이제 좀 뼈 아프고
배신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제명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한편 돌이켜 보면 그럼 왜 이해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것도 좀 원인을 좀 진단해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좀 그 중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는 뭐 검찰 출신들 인사라든지 매감 매직 통해서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쓴소리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지 그냥 그 배신자라든지 이런 것만 이런 저 비판을 가지고만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그 혁신이나 쇄신 이런 것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런 그 현상들은 가속도가 또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저는 정치와 행정은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정당마다의 철학이나 가치, 이념 같은 것들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관은 행정의 영역이잖아요. 행정은 사실 그런 국정 운영에 국정 목표에 동의만 한다라고 하면 그 분야의 전문성만 있으면 충분히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좀 했고 네. 실제로 뭐 그 전에 의원 활동하실 때도 보니까 저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그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서 뭐 최저임금법이라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고 또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 바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국정 목표와 그 결도 같이 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 건전 재정을 좀 중시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적극적 재정 정책까지 반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냐라는 비판 시각도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다양성, 내각의 다양성, 다양한 의견들도 같이 이렇게 아울리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정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섞여서 그 안에서 최종적인 그 갈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만의 시각인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방선거에 심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탕평 인사하고 능력 중심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파격적인 인사는 상당히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성훈 부위원장께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는 지적은 오늘 출근길에 이해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에 상당히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의원 시절에는 또 정치인으로서는 이 이해운 이 후보자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또 직격을 가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적이어서 기본소득을 중시해요. 그리고 또 지역 소멸 지역에는 정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도 지급하면서 실험적으로 그랬을 때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걸 보는 것이지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기본소득 하겠다. 그것도 아니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운 의원이 마치 대통령의 레드팀처럼 기본소득의 확장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나 기본소득과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딱 하나 문제될 건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네. 지금 내란 극복하자고 하고 이거 2차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과거 내란을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민주당이 어떻게 잘 대통령의 이 임명을 잘 수용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뭐 대통령도 통큰 정치 하는데 국민의힘도 큰 정치 해야지 뭐 배신자 잡고 뭐 해갖고 뭐 국민의힘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뭐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이해운 의원을 보면서 당성, 충성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동훈도 이제 버리고 중도적인 좀 정치인들 좀 버리고 하다 보면 이게 내부적으로 이게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이해운 의원으로 촉발된 상황이 민주당 내부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아하. 이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승리하는 성공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해결 못해서 한동훈 뭐 이거 핑계로 멀리하면 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인재도 없고 상대 당의 분열도 없고 뭐 1+1이죠 뭐. 자, 김재우 최고위원요. 일단 그 우리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운 의원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 때 좀 발탁을 하지 그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운 의원을 뭐 배신자라고 하거나 또는 이해운 씨를 그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아끼는 사람인데 왜 빼갔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당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단문만 빨아먹고 도망간 사람에 대한 그 평가지 그분은 사실 우리 당에서 자기 능력이나 자신의 처신에 비해서 엄청나게 대우를 많이 받고 그리고 당에 기여하기는커녕 당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그 부역자처럼 도망을 간 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약에 발탁할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뭐하러 그렇게 지금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은 별로 인정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사람, 이런 수준의 그 정치인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당에 기여하거나 또는 보수진영 전체를 위해서 일한 데 대해서 비해서는 삼선 의원을 지내고 또 더 나가서 당협위원장을 지금까지 하면서 저렇게 당을 팔아서 호요시 가던 사람이 넘어가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아니 그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말은 늘 바꿔온 사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경제민주화든 또는 그 종부세 폐지든 그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왜 과거에 유행했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으로 나온 장동건 배우가 그 나중에 북한의 선전원이 되거든요. 우리 국군의 아주 용맹스러운 군인이다가 자신 그 동생과의 그 관계 때문에 북한의 선전 요원이 되는데 정말 죽지 살기로 그 우리 국군이나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이해운 의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장 그 이재명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부역자가 배신해서 그 길잡이 노릇하듯 아마 그 민주당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그 이재명 정권의 주구가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이상한 기괴한 행위겠습니까? 저는 정리를 그걸 해주시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준호 대변인께 좀 이건 또 마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건 뭐 청문회가 없죠. 임명이 됐는데 여기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운 후보자만큼의 당내에서의 따가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네요. 지금 현재 뭐 당위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당직을 맡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아마도 좀 그런 화살을 좀 이미 탈당한 분이에요. 네. 탈당하셨고 이미 이제 그런 상황에서 화살을 좀 비켜가는 거죠. 그런데 이해원 현직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실제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거꾸로 제안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의원에 대해서 국무총리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평 변호사 말로는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김부겸 당시 이제 전 의원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김부겸 전 의원이 했던 말이 정말 이 이해운 의원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어떤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화답을 했냐면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과 논의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해야죠. 이해운 의원도 김부겸 의원처럼 그런 제안이 왔을 경우에 본인이 이런 제안이 왔는데 당 지도부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당 지도부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당에서 그 제안을 수락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지금 윤리상 절차는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몰래 아주 은밀하게 진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자기가 제안받았다는 것을 가족한테도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서류들 본인이 직접 떼야 돼요. 예를 들면 본인이 나온 KDI 뭐 경력 증명서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나온 졸업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 떼러 본인이 혼자 택시 타고 다니거나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일일이 서류를 뗐을 거란 말이에요. 한 3박 4일 동안. 예. 그렇게 행위를 하면서 당원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올해 국민의힘을 반성하고 내년에 국민의힘의 비전을 얘기를 나눴다는 게 정말로 이율배반적이다. 위선의 극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교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각각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상당히 지금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성훈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에 이제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을 한 건데 통일교 특검에 왜 신천지를 포함하느냐 이렇게 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포함돼야 된다는 어떤 입장인지요?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왜 하는 거예요? 통일교 특검을 통일교가 정치인들한테 돈 줬다고 특검하는 거잖아요. 명품 사줬다고 특검하는 거고. 그리고 대선이라든가 각종 선거에서 조직을 동원하고 입당을 하고 그래서 불법적인 것 때문에 이걸 다 밝혀내자라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안한 거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조직을 동원하고 돈도 썼을 것이다. 그 홍준표 전 의원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일교가 정교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해서 마치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하는 것 그리고 정치인들이 뇌물이나 불법 정치장을 받는 거 이거 정리하자는 거잖아요. 이번에 한 번 할 때 신천지까지 같이 해야지. 또 통일교 의혹 수사하다가 신천지 의혹이 우연히 나왔어요. 안 하면 또 특검도 특검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이왕 하는 김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큰 뜻에 민주당이 맞춰주는 것인데 뭐 통일교의 불법은 처단하고 신천지의 불법은 처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통일교 찾고 신천지 찾고 할 필요 없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빨리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할 때 다 같이 하자. 네.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교 특검하는 이유는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똑같은 통일교 자금 추천을 받은 여야 의원이 나왔는데 여당 의원은 그 사건을 덮고 야당 의원만 수사했기 때문에 편파 수사 의혹을 밝히자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신천지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느냐. 저는 신천지 얘기 나왔으면요. 증산도도 하고 대선 진료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환단곡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환단곡 얘기가 무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된 그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단곡 얘기 꺼냈는데 증산도에 있는 산하 계열 종교 단체에서 강하게 신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산도에서 뭔가 부탁받은 게 있나? 왜 갑자기 환단곡 얘기 꺼내지? 라고 하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대선 진료에는요. 2022년 11월 21일 날 남욱 변호사가 중앙지방법원 공판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을 댄 사실이 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김만배로부터 1억 8천만 원 중 일부를 대선 진료회에 지급했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대선 진료회에 신도 3만 명 조직력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도 3만 명 조직이 좋다. 이게 무슨 의미죠? 선거 때 이 조직을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대선 진료에 전달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선 진료에 3만 명의 조직력을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 대가로 돈을 줬다는 꼭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예. 그럼 이것도 포함시켜야죠. 왜 이거를 빼고 신천지만 넣느냐.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천지 대순진리회까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김혜정 의원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듣고
김재원 최고위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는 그 여야 간에 지금 이견 차이가 있는 게 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어쨌든 뭐 그 통일교 저 민중기 특검에서 특검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8월 달에 그 여야 정치인들한테 통일교에서 금품을 준 의혹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근데 다만 이제 그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22년도 대선에 즈음해서 한학자 통일교 그 총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라라고 하면서 권성동 의원한테 대선 자금 1억을 줬다. 거기에서 이제 이게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의 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라서 국수본으로 그런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국수본을 넘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렇게 넘긴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재량은 특검에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 고발도 돼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그 여야 간의 차이는 뭐냐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제3자 특검이고 예.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하자, 민중기 특검을 특검 대상으로 하자라는 것과 신천지를 넣자. 크게 이 두 가지가 지금 차이가 있어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법안을 내고 이제 협의를 하자 해서 오늘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내일 그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도 제가 그 여야 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이렇게 여기 방송에 왔는데 아마 합의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의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두 명이 한 명씩 추천하면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잖아요. 한 명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또 우리 친여 성향이라고 분명히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신천지를 넣을 거냐와 특검할 거냐 이것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전 신인 당에서 당 대표하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이 구체적으로 폭로를 했잖아요. 그 신천지의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 홍준표 전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직접 들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폭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천지에 대해서도 포함하자라고 이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포함해서 지금 그 여야 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요 간극들이 좁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셨으니까 뭐 그 모든 걸 포함해 갖고 특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제가 그 이제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여야의 전현직 의원들이 이제 연루된 게 나왔잖아요. 3명만 지금 그 국수본에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보도에 의하면은 영남권에 있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 해저터널 로비와 관련돼서 전방위적 로비를 받았고 청탁에 대해서 약속한 것도 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한일 해저터널과 연관돼서 전현직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내용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간격들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지금 민중기 특검을 특검에 포함시키는 부분, 또 신천지든 종교가 포함되는 부분, 그리고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쟁점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그 이혜훈 의원 부분에 너무 사실관계 왜곡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 이혜훈 의원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이혜훈 의원은 발표나기 전까지 가족한테도 숨겼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장관급 인사검증은 이른바 C급 그 검증인데, 그 검증을 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동의서를 내야 돼요. 아하.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소득이라든가 뭐 계좌 추적이라든가 모든 게 되질 않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남편 그 김모 교수의 동의서를 어떻게 냈다는 겁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족들한테 내가 장관급으로 가야 되니까 사인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명 자체가 저는 아주 저질 변명이라는 생각이 가족도 들어요. 몰랐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사실일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만약 아니면 검증을 하지 않고 발표했는 거죠. 예, 통일교 그리고 특검 통일교 관련해서는요. 특검 문제에 네. 대해서는 우선 이게 특별검사 임명이잖아요. 특검을 왜 합니까? 그냥 일반 우리 수사기관이 있잖아요. 수사를 하면 돼요. 특히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국무위원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권력자의 비리 행위가 있을 때는 권력자가 이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권력자의 인사나 또는 권력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게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이나 또는 최혜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그냥 대통령이 지휘를 해서 수사를 하게 하면 되는데 이 특검을 통해서 특별검사도 내가 필요한 사람을 임명하고 내가 원하는 수사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즉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내가 미운 놈은 어떻게든 올가미를 씌워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 이 특검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중기 특검이 해온 수사 과정에 통일교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당 소속 그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자, 그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재수 의원의 비리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말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얼마나 수사를 많이 했습니까? 민주기 특검이. 근데 여기를 진술도 받지 않고 수사 보고서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편은 숨겨주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교도소 보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특별검사의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 민중기 특검 자체가 직권남용이거나 직무유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민주당이나 권력자의 측근이거나 권력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전부 다 은폐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권력자의 영향권에 있지 않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야만이 이 은폐된 범죄를 가려낼 것이다라고 해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또 덜컥 수용을 했어요. 아마 자기들이 원하는 뭐 2차 특검 내지 종합특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완전히 권력자의 앞잡이 특검을 한 번 더 하자. 근데 여론이 나빠질 거니까 통일교 특검도 받는 척하고 이제 시작을 해놓고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뭔가 본전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신천지 특검 어쩌고 하는 신천지 같은 그 행위도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신천지의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는 홍준표 전 시장은 제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만났다고 자백한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그럼 홍준표 씨는 왜 신천지 이만희 회장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냥 뭐 음식점에서 그냥 만난 건지 아니면 신천지 그 본부인 청도에 직접 찾아간 건지 가서 무슨 일을 벌인 건지는 뭐 알려지지 않았죠. 예. 그러나 그분의 주장 하나, 그분은 우리 당이 어쨌든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분의 주장 한마디로 신천지까지 끄집어 넣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그 의심이 있거나 의혹이 있으면 정권이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이 수사를 하면 돼요. 먼저 홍준표 전 시장이 이 주장을 했으니 홍준표 씨부터 조사를 해서 신천지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는 과연 특검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타기 특검을 해서 결국은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나 또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아마 좀 지연 전략일 것이다. 이준우 대변인 이 특별검사 추천 관련해서 민주당과 지금 절충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방금 이제 특검을 누가 추천하냐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그 3특검 결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3특검 민주당에서 다 추천했고 대통령 임명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이제 민주기 특검 보면 대표적이지요. 지금 이제
수사 결과를 보면은 저는 빵점이라 평가하고 싶은데 강압 수사 때문에 양평구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요. 통일교 관련해서는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사건을 덮으려는 은폐 시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파견 검사들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니까 파견 검사들이 이거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전재수 의원권 이거 사건번호 부여 안 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된다라고 하니까 파견 검사가 돌아가기 하루 전날 딱 사건번호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게 덮으려다가 했는데 그냥 덮었다가 정말 자기가 깜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건번호를 부여했었다 말씀드리고 또 민중기 특검 본인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학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별검사 추천 관련해서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특별검사를 민주당에서 추천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 결과가 부실하고 결론이 이미 나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요. 본인도 이제 문제가 많아서 그 결과가 특검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제3자가 특검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제가 아까 그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대해서 그 크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취지는요.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첨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자라고 하고 있어서 그렇게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개혁신당이 추천한 그 특검하고 저기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중에 조국혁신당은 저희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대통령이 거기 임명하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그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제3자의 특검 방식으로 그동안에 국민의힘도 많이 주장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번에 그 통일교 특검의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모든 정치인도 들어가 있고 한일 해저 터널의 로비 의혹 이것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차이가 이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자라는 그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중기 그 특검에서 8월 달에 인지하고 그 사건이 구체성이 있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되고 또 이것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도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국수본으로 이첩을 시켰는데 그것은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특검의 재량 사항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와 관련해서 뭐 직권남용에 대해서 또 공수처 고발도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수처도 독립된 수사 기관이고 거기에서 민중기 그 특검에 대한 이제 그 고발에 대한 수사는 이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통일교 그 정교 유착이 본질 아닙니까? 그럼 정교 유착에 대한 그거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검을 진짜 하려 그러면 여야 간에 좀 그 조금씩 그 양보해서 어떻게든 특검을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야 간의 의견만큼이나 온도차가 큰 의견만큼이나 통일교 특검법이 관철되기는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관련된 내용 2부에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부위원장께 여쭤봅니다. 오늘 오전 바로 이제 일부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명을 구속하고 김건희 여사 포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6명을 기소했는데 상당히
내란 특검이나 최혜명 특검에 비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특검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김건희 씨가 연루된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16건 사건 처리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특검이 발표를 하면서 좀 시정일관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결과가 좀 많이 나오지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배용 씨는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는데 금거북이를 갖다 줬잖아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뭐 나토 3종 세트 뭐 1억 원 상당의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이거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게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상민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갖다 주고 공천 받으려고 그랬는데 공천을 못 받으니까 다시 국정원 법률특보를 써주고 뭐 통일교 건진도 뭐 또 브로치 한 7천만 원 상당을 주고 이 다 명품 선물을 주면 이게 대가가 정확히 오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확실한 사람 같다. 뭐 뻥카는 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보면은 먹거리 뭐 브로치 이건 어디서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이렇게 공직 주면서 선물을 받았으니 돈도 안 받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는 부분 좀 아쉽고요. 네. 두 번째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김건희 씨가 돈 받은 거 선물 받으면 다 임명이 됐잖아요. 그럼 모르고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뇌물이 되는 것인데 뭐 윤석열 씨는 속옷 입고 버티다가 막판에 와서 나오다 보고 또 김건희 씨는 뭐 저는 남편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남편은 저는 모르고 임명했는데 이 말만 듣고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봤을 때 야, 우리 명품 하나 사주면 공직 받는구나. 이 사고가 지금 당연시 될까 봐 참 걱정이 되고요. 특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사위를 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앉혔는데 처벌도 안 돼요. 알선수재는 공여자는 처벌이 안 돼요. 부정청탁금지법인데 부정청탁금지법 뭐 엄청나게 처벌이 났습니다. 뭐 2년 이하하고 뭐 얼마 2천만 원 이하 벌금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 단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리라든가 또 뭐 이런 것에 집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특히 제가 또 좀 궁금했던 건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V0가 대통령 임명되자마자 바로 정점이 강상면으로 바뀌고 그때 이 강상면으로 바꾸긴 계기가 이 청와대 대통령실 지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는데 그대로 쏙 사라져 버렸어요. 다 진술 바꿔버리고.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건 이 관련자들이 검사, 판사 뭐 아니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철저한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까 초기에 진술을 잘 맞췄어요. 그래서 특검이 이 진술 말 맞추고 증거 인멸한 것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서 정말 국민이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한 거.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웠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막나에서 이승훈 부위원장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해는 잘 됐습니다만 뻥카라는 표현은 속임수로 정정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6개월 동안 200명의 인력이 동원돼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적용을 김건희 여사한테 하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뇌물죄 적용이 안 되니까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뇌물죄 적용이 안 된 거는요.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본인도 민주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론을 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황도 안 나오고. 그래서 뇌물죄 적용 못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국민들이 원하고 민주당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뇌물죄를 적용시켜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나와 있는 그대로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법의 체계인데 법의 이런 기본적인 사법 시스템조차 불신하면서 이걸 억지로라도 무슨 혐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원희룡 장관을 엮으려고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 장관이 출국 금지를 무려 6번이나 당했었는데요.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못 받았어요. 왜냐? 그 이전에 국토부 관련된 공무원들 불러 조사를 했는데 원 장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것도 명백한 거죠. 압수수색도 여러 번 했습니다. 국토부에 대해서. 거기도 서류상으로도 원 장관 관련된 게 없다고 나온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강원택 강원도지사, 그다음에 서울의 김태우 강서구청장까지 뭔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소문만 났고 연기만 나왔었지만 실제로는 관련돼 가지고 소환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처리를 못하고 실체를 못 밝혀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180일 동안 200명의 집중력에 매달렸음에도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증거를 못 찾았다고 우긴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로 국민들을 호도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이 종료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죠. 김건희 이 여사가 대통령 위치에 있었다. 매간 매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민중기 특검을 빵점짜리 특검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이제 뭐 수사를 해서 여러 사람을 구속했다 또 기소했다 그걸 성과로 내세우면 그것은 수사의 결과죠. 그러나 수사의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인 법률 적용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법정에서 많이 다퉈지지 않겠습니까? 기소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그런 법적인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수사가 잘 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부터 시작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특검이 수사한 내용의 자체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 않는가. 쉽게 말해서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걱정해서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우리 편 판사를 통해서 그럼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저러는 건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도 그것을 숨겨주느라고 급급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형사 입건을 해서 그 국수본으로 넘기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네.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검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범죄 혐의를 발견했으면 자기들이 이첩을 하든가 정수사를 못한다면 이첩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진술도 받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은 직무유기의 행위죠. 수사관이 수사 의지가 없고 오히려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수사를 했다면 지금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수사의 단서가 또 누락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은 처음부터 출발해서는 안 될 그런 출발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없는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을 했고 그 특검이 오로지 권력자의 주구가 되어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런 예. 결과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전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출발해서도 안 되는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었다. 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특검하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윤석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했어야죠.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올백 수수한 거 하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하고 황제 수사하고 아련 수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그 의혹을 규명해가지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김건희 윤석열이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뭐 저 심우정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즉시한 거 포기해버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란 수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초래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수사 받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거든요. 거기서 그 공정의 수사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일단은 그리고 과거에 그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민중기 특검이 고의로 그거를 인지하고 그 우리 그 전재수 의원만을 봐주려고 뭉개다가 어쩔 수 없이 넘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 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추측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추측의 영역인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특검들이 그러면 수사하다가 특검에서 인지한 수사 중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기간이 종료했을 때 그 국수본이나 검찰이 이첩을 언제 했습니까? 다 종료 시점에 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그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도 34건 국수본으로 이첩한 것도 종료 시점에 다 그런 평가들을 해가지고 넘긴 것이고 최순실 특검을 했던 그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도 그때 다 종료 시점에 다 이첩시켰어요. 그게 관행이었고 MG의 내곡동 사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뭘 이렇게 이첩한 것이 불법이거나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고 또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 여당에 하명 수사를 해서 이렇게 문개기 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어떤 근거나 그런 의혹과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주장이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신천지와 관련된 것이 더 구체적이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 여야 간에 좀 합의해서 그런 합의의 지점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이준 대변인. 그 전재수 의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봐주기 수사했던 게 추측의 영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추측이 아니라 이건 팩트로 확인된 거죠. 김용호 본부장이 동시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권선도 의원한테 죄송합니다. 윤영호 세계본부장이죠.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동시에 얘기했대요. 야당에도 주고 여당에 줬다라고 하면서 권성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을 콕 찍어서 얘기했고 나머지도 16명 정도의 명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제 특검이 활동이 종료된 시점에 이첩을 보통 시켜왔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똑같이 권성도 의원과 전재수 의원 건 모두 다 종료 시점에 이첩을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냐고 권성도 의원 건은 바로 즉각 수사해가지고요. 기소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한테는 바로 즉각 수사를 하고 여당한테는 덮고서 4개월 동안 깔고 앉아가지고 공소시효만 거의 완성시켜주는 이런 편파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도 드리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성훈 부위원장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특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는 새해가 이제 접어들자마자 바로 2차 종합특검을 최우선 안건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처리된다고 보면 되나요? 이게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또 약간 피로감 이야기도 합니다. 특검 피로감 이야기도 하는데요. 저는 일단 먼저 3대 특검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에 사건을 넘길 때 어떤 수사 보고서 같은 걸 보고서를 작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간이 부족해서 이게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또 수사 진행이 할 수 있었는데 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회피 때문에 못했다. 이런 것들은 2차 특검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사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핸드폰을 다 버려버렸고 진술을 다 맞춰버렸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가족이었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 때문에 처분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2차 특검으로 가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정확히 국회도 받고 정부도 받아서 2차 특검으로 갔을 때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다음에 2차 특검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감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자꾸 네. 통일교 특검을 자꾸 전재수 의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 특검은 나경원 씨하고 김기환 씨를 왜 봐준 거예요? 자꾸 민주당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통일교 특검 지금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자, 더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텐데 올해 마지막 여의도 내변인들 코너 진행이라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참 정치권 실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각 1분씩 드릴게요. 끝으로 좀 득담한 말씀씩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준우 대변인부터요.
짧게요. 네. 네, 좀 한 해도 너무 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뭐 여야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각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이라든가 방법이 달라서 서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약간 양보를 하면서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면서 서로 좀 조율할 건 조율하고 협치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이 좀 더 순해질 모양입니다. 자, 이성훈 부위원장께서는요? 저는 양보의 문제보다는 정말 서로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건 서로 칭찬해주고 그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국회도 잘 돌아가고 정부도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가자 말씀드립니다. 네, 원칙으로 돌아가자. 이성훈 부위원장의 칭찬을 주변 분들이 많이 들으실 수 있겠네요. 김현정 의원께서는요? 그 26년이 병오년인데 네. 붉은 말의 해입니다. 적토마가 이제 보통 말보다 더 크고 빠르잖아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다 이런 게 이제 되어 있는데 상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정치의 그 정치인들이 다 받들어야 될 주인이 누구냐라고 보면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이제 새해에는 국민들을 누가 더 잘 받드는지에 대한 그런 선의의 경쟁을 하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예. 과정에서 정말 그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떨 때는 협치하고 어떨 때는 누가 더 민생 경제를 살리는 그런 경쟁을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좀 심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은 말띠 해군요. 김정은 의원님 말띠십니까? 아닙니다. 자, 적토마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요, 득담 한 말씀. 정치라는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고 또 가치를 제대로 배분해서 좀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정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내 거 많이 차지하겠다, 내 거부터 챙기겠다 이런 정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이 조금 양보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당 내에서 가장 그 자리 욕심으로 영혼을 팔 수 있는 그런 저질 정치인을 찾아내서 자리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 정말 제대로 양보하고 이해도 해주고 그리고 나눠주고.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끌는 그런 정치보다는 예. 좀 더 이해하고 양보하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주변에서 또 많이 나누어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은 아주 없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께 짧게 지도부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올해 내에 지금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통일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단식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을 하려는 과거에 며칠 전에 예, 단식을 짧게 하려는 말씀해 주시면. 생각이 있었는데 말렸죠. 굉장히 많이 말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갈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식이 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